이번 시간에는 함께 그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살이라는 주제로 지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죽음은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잖아요. 신분이나 그 사람이 가진 뭐 재물에 다거와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죽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공평하기도 하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내 자신이 유한자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가는 것이 이제 죽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에세이를 보면서 그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가 언어를 보면 그 나라의 어떤 그 민족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입에 그 죽겠다는 이야기를 달고 살잖아요. 다른 용어나 그런 나라에서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데 유독 그 한국 사람만 입에 이제 죽겠다는 것 달고 사는데 이유가 뭐냐 알아보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 또 일본 내부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침범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밤새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 이제 그러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그 언어 속에는 저는 죽음 친화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이제 그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좋아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죽겠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데 근래 와서 그 죽겠다라는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실제 죽겠다라는 것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죽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이제 권리가 인권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법률적 용어로는 이제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기본권은 이제 독일 법학에서 나온 용어고,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인권이죠. 그런데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이 이제 생명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헌법에는 이제 많은 인권을 규율하고 있죠. 그런데 생명은 너무 당연한 인권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신체의 자유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자유, 뭐 재산이라든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여러 가지를 인권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생명을 없는데 굳이 그걸 찾자면 우리 헌법에서 가장 그 처음에 나오는 인권에 나오는 조문이 10조거든요. 거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의 인권의 가장 중요한 권리가 생명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이 항에 보면 국가는 이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이 과거에도 물론 국가가 애침으로부터 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겠습니다만은 오늘날의 현대 국가에서도 이러한 생명의 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이렇게 이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법을 보면요, 어느 나라의 그 시대의 법을 보면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사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 자살에 관해서 언제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서 법률을 만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자살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이름이 길어요. 그 법이 2011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시행이 됐으니까 지금 11년째죠.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가 2010년까지 그러니까 근대화와 산업화가 우리가 압축해서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런 사회 변혁기를 맞이하게 됐고, 이제 거기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뭐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죽음에 몰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국가가 이 자살에 대해서 관심을 공식적으로 갖는 것은 법률로서 하게 된 것은 2011년도에 드디어 이제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자살을 막아보자 국가가 그렇게 이제 등장해 한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법률로 해서 이 국민의 생명권에 대해서 이 보호 수범자가 누구냐, 국가라는 것을 드디어 이제 천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법에서는 이 생명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법이든 여러 가지 이제 법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는 굉장히 실정법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슈가 되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정체가 되어서 그 자궁에 착상하고 그 다음에 지나면서 계속 이제 태아로 성장하고 모체로부터 나오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학설에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법적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 이제 생명에 관해서 이 낙태가 중요한 문제였고, 헌법재판소가 이 낙태에 대해서 이제 그 여성의 자기 결정권, 태아를 신체의 일부로 봤죠, 여성의.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낙태를 인정하게 된, 물론 모든 낙태가 아닙니다. 일정한 개월이 되면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일단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오늘날에도 이제 수정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의료윤리 문제죠. 생명윤리 문제로서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사망 시기에 관련해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법에서는 그동안에 맥박 종지, 심장이 멈추면 이제 사망한 것으로 봤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오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보람이 병원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거의 이제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사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계속 연명 치료를 병원에서 하니까 이제 부인은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 돈도 문제가 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서는 그 인공호흡기를 떼게 되면 바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뗐던 거죠, 그 당시 법으로서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호스피스법이라고 하는 연명 의료에 대해서 그러한 법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아주 그 진지하고 전국적으로 나는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 자연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생명을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온 것이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이제 장기 이식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뇌사하고 그 다음에 식물인간은 다릅니다. 식물인간은 뇌파가 살아있어서 언젠가는 깨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실제 깨어난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뇌사가 되면 한 48시간 내에 죽은다고 그래,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진에서는 어차피 48시간 내에 이 사람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 이 사람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자. 그래서 이제 장기 식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사망 시기를 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보다 당겨준 거죠. 실제는 이 사람 아직 호흡이 심장이 뛰고 있지만 사망이라고 간주해서, 그 경우는 이제 물론 의료진, 성직자, 법률가 들어가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위원회에서 이제 내사가 확실히 이 사람은 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사망을 하고 이제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는 이 생명 문제가 우리가 이제 법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걸쳐서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지금 이제 자살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제 자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죽음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실제 자의적인 죽음이 있고 자의적이지 않는 죽음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이제 우리가 살인과 자살인데요. 지금 이 고금 동서의 모든 그 사회 규범에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100% 다 이렇게 처벌하는 이제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우리 10계명에서도 6계명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형법에서도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석상 어떻게 하냐면 살인이죠. 그 인자는 우리가 법에서요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살인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살한 것은 우리 형법에서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는 거의 범죄가 되지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목숨을 끊는 것은 이 형법상에서는 그것은 이제 범죄로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살인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형에 달해서 뭐 살인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받고요. 살인 미수에 끝나도 이게 어떻게 죽이려고 했어도 살인에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하고요. 그 다음에 살인은 독특하게 예비 음모죄가 있습니다. 그걸 죽이려고 음모하거나 준비하거나 그러면 다른 범죄는 예비 음모죄가 없어요. 준비한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데 이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만약 예비하거나 준비하거나 음모를 하게 되면 이것은 또 처벌 규정이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자살에 대해서 우리 형법에서 이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자살 관여죄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자살을 교사하거나 자살을 방조한 경우에는 이제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자살이 범죄가 아니라 그 입법자의 생각에는 다른 사람이 자살하는데 돕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생명에 대한 침해다. 이게 독립적인 이제 범죄로 이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을 독립적인 범죄로 보는 겁니다. 자살이 범죄가 아니라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는데요. 이런데 자살에 대한 태도가요. 시간이 흐르면서 또 장소에 따라서 이게 약간 자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60년 전까지도 이 자살이 범죄였어요. 1961년까지 이 자살을 범죄로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13세기 중반에 이제 우리가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 왕이 다스렸고 우리가 이제 커먼러로 하거나 보통법인데요. 그러니까 각각 지역이 다른 것을 왕이 가나다에서 동일한 법률로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보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자살을 범죄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경에가 자살은 신과 왕에 대한 반역으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러한 기독교적 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자살은 신과 왕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범죄로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살한 사람은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네, 그러한 그 다음에 종교적 매장, 교회이란 그 묘지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이제 심하게 다뤘고 그래서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이 있어요. 라이오넬 헨리 처칠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 부인은 죽어 있었고 자기는 이마에 총상을 입고 자살하려고 했겠죠.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때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요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심지어 기소해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은 심신미약이다.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항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판사는 징역 6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과거 대개 주에서는 이 자살 자체가 법률상 불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제 기소되어서 이 처벌되지는 많이 않았습니다. 이제 법률에 있었지만 다만 메릴랜드 주라고 여기서는요. 거기는 약간 이제 영국의 이 보통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최근까지도 이 관습법으로 이 자살을 범죄로 하는 그러한 것다가 아주 이제 이슈화가 됐다가 2019년도에서 공식적으로 그 메릴랜드 형법에서 이 자살을 처벌하지 않겠다. 자살을 시도한 경우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현재 그 자살에 대해서는 현재 그 범죄로 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살은 범죄가 아닌데 자살을 돕는 것은 범죄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자살은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자살을 돕는 것. 그래서 만약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로미오가 줄리엣이 있었죠. 뭐 비극적으로 둘 다 뭐 이제 죽었고 양 가문이 화해를 했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우리가 집안에서 우리의 그 이러한 사랑을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그냥 동양 보고 죽자.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로미오는 살아나고 줄리엣은 죽었다 하면은 현재의 법으로 따지면 로미오는 자살 관여죄가 됩니다. 자살 방조죄가 됩니다. 이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은 범죄가 아니지만 그렇게 자살하다가 살아나면 죽어버리는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살아나다가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이제 범죄입니다.
실제 이제 둘이 이렇게 남녀가 사귀다가 남자한테 새로운 애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살하자고 자기는 그냥 맹물을 먹고 마시고 그 애인한테는 도약을 먹이면 그건 살인이겠죠. 그것은 자살 간접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살을 교사 방조 차이점은 그게있죠. 자살 교사는 자살을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자살하도록 이렇게 뭐 언어라든가 다른 것을 격려해서 이제 그 사람이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방조는 자살하려고 하는데 다른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이제 그자가 이제 자살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자살 방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촉탁 승낙에 한 살인이 있습니다. 촉탁 승낙에 한 살인데,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일종의 촉탁은 이제 그겁니다. 아직 그 죽음을 이렇게 내가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내 손으로 죽을 자신이 없어요. 그런 거겠죠. 그러면 나 죽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 도저히 살기 싫으니까 나 죽여달라. 뭐 그런 경우에 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촉탁에 한 살인이 되고요. 승낙에 한 살인은 내가 이쪽에서 죽일 의사가 있었는데 너 죽일 거야. 그랬는데 이쪽에서 그래 나 죽어도 상관없어. 승낙한 경우가 있겠죠. 이게 이제 승낙에 한 살인인데, 제가 근래 와서 지금 제가 다음 해에는 이제 가족 동반 자살을 썼는데요. 강주에도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제 판례를 좀 찾아보니까 어떤 사건이냐면, 남편이 이제 그 살인죄로 기소가 됐는데요. 남편만은 그래요. 자기가 바깥에 와서 보니까 아내하고 8살 먹은 딸이 둘이 이렇게 뭐 박스 테이프로 묶여져 있고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박스 그 테이프를 끊어놨는데, 그리고 자기는 막걸리를 마시고 그냥 뭐 수면제 좀 마시고 이렇게 수면제 먹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둘이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재판부에서 그런 증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이것은 당신이 딸은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부인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부인하고는 아마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마 평소에.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이제 자살 관여죄로 이렇게 처벌하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어서의 가족 동반 자살은 제가 자살이라고 표현해서 안 되고요. 그건 살인입니다. 이제 그러죠. 근데 지금 계속 그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의 실정에 있어서 굉장히 비극적인. 한국만이 그럽니다. 이게 같은 유교 문화권인데 일본과 중국은 가족 동반 자살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이러한 가족 동반 자살이 행해진다는 것에서 상당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다음 이제 우리가 같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법정에서 아까 이제 낙태죄라든가 간통죄라든가 그것에 이제 어떤 법적 근거를 현재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실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실제 그 자기 결정권은 이 동성애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오늘날이니까 자기 결정권은 우리 헌법에 있어서 아까 행복추구권,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와 자유를 그 밑에 사상적 배경에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 그것은 허용돼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 자기 결정권의 이제 그 근거고요. 그게 상당히 팽배해 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공동체적인 그러한 가치보다는 이러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자기 삶의 어떤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만 그러면 법학자들은 이러한 자기 결정권으로서 자살을 인정할 것인가? 이제 그거죠. 자살도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라는 것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프랑스의 그 장 아멜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살은 이게 절대적 개성이다. 즉 자기 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속한다는 것의 절대적 표현이다. 그리고 절대적 정체성의 표현이다. 자살하겠다는 결정은 자유로운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자살을 자기 결정권의 차원에서 인정을 했어요. 근데 대개 법학자들도 이 자살을 자기 결정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라냐면, 모든 권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결정권을 무한정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 결정권의 한계 영역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살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다운 삶의 권리 그리고 존엄한 죽음의 권리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타이틀에는 이 삶과 죽음, 법, 종교라고 해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썼는데요. 저도 이제 종교문화연구소장이어서 종교문화연구소장을 맡은 뒤로는 한 학기 하나씩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내고 있는데요. 실제 오늘날에 있어서 문제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사상이 그 시대를 지배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죠. 진리는 이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누군가 만들어 조작된 것이지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진리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건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런 진리도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현대인에게 이 종교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이제 종교 전체에 대해서 이제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폴 틸리라는 그 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종교 혹은 신앙은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다. ultimate concern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종교는 신앙은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고 본래적 의미에서 종교, 즉 생동하는 신앙의 순기능은 자기 중심적 존재인 인간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켜서 실제 중심의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종교적 기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존재론적인 질문인데요. 이제 종교에 있어서는 인간 존재의 존재론적 전환은 무명과 재외에 놓여 있는 인간을 또는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고해의 세계에 침잠해 있는 인간을 개방적 존재로, 그다음에 자유로운 존재로, 그다음에 깨닫는 존재로, 그리고 사랑하고 자비행을 실천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존재의 변화 능력이 종교의 진면목이며 그리고 이 전통 종교들의 교리 체계나 이 상징, 의례 면에서의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종교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2012년도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자살 예방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검색해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죽은 숫자가요 12,90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보다 446명이 덜 죽었어요. 이게 3.3%가 줄었는데 13,000명이면 거의 안 줄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법률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리고 자살 사망률이 10만 명당 25.2명이고 또 사망 원인 10대 중에서 자살이 6번째예요. 그러니까 암이 첫 번째이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암, 뭐 심장 질환, 코로나19, 폐렴, 뇌혈관 질환, 그다음 자살이고 오히려 당뇨병이나 고혈압성 질환보다 더 높아요. 우리가 지금 자살이. 그러니까 참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법을 만들어 갖고 성공적인 나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살 예방법 프로젝션 해가지고 한 나라들이 있는데 성공한 나라가 일본, 미국, 핀란드 이 세 국가가 이러한 자살 예방법에 대해서 국가가 법률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이제 성공했는데 제가 이제 보면은 결국 우리가 그럼 왜 별로 효과가 없느냐 이것을 전 범위에 걸쳐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하는 원인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 원인으로, 또 사회적 원인으로, 또는 문화적 원인으로, 어떤 경우는 이제 시어머니한테 또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다양한 원인에 맞춰서 전 범위에 걸쳐서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법률만 제정해 놓고 그냥 그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도 별로 안 주지 않고 그냥 법률을 한 것으로 입법한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별로 이러한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법에는요 상당히 자세하게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고 있어요. 예컨대 국가는 자살 예방 정책을 5년마다 이 정책을 수립하고 통계도 해서 다 보고하도록 돼 있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해야 되고 또 자살 상담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해야 되고 그다음 아동 청소년 중년층 최근에 청년이 들어갔더라고요. 옛날엔 청소년의 나이를 25세까지 봤는데 이제 청년을 구분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층, 노인 등 이 생애 주기별로 이 자살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다음에 우울증 및 약물 중독 관리 등 정신 건강 증진도 해야 한다. 그다음에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자살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다음에 자살 위험자 및 자살 지도자의 발견, 치료, 사후 관리, 자살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다음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도 마련해야 한다. 자살 예방 교육 및 훈련도 해야 한다. 자살 예방에 대한 연구 지원, 그다음에 중앙 및 지역 협력 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도 세워야 한다. 그다음 언론의 자살 보도에 대한 공고 기준 수립 이건 좀 잘 지켜진 것 같아요. 요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한국 생명 존중 희망 재단이 설립됐는데 그게 전에 이제 두 개 기관 말하자면 중앙 자살 예방센터하고 중앙 심리 부검 센터를 합쳐서 이렇게 한국 생명 존중 희망 재단이 설립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저희하고 약간 관계되는 조문이 20조가요. 이제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인데 심리 상담, 상담 치료, 법률 구조, 그다음에 생계비 지원, 자살자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 모임이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에 가요. 그 다음에 23조에 보면 민간단체 등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실제는 그런 예산이 이제 법률에 있으니까 이제 짜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러한 법률이 있었어도 별 효과가 없는 것은 좀 더 다원적인데, 근데 생애 주기별,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초등학교부터 노년, 요즘은 노년의 자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는 그게 가장 심각한 지금 입장입니다. 그 다음 자살 원인별, 그 사람이 경제적인 것인가, 우울 같은 고독이나 고립감인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인가, 그러한 자살 원인별, 그 다음에 자살 위험 단계별, 이러한, 이래서 수요자에게 적합하고 유용화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이 좀 더 디테일하게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좀 봤어요.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과연 종교가 이 자살에 상관관계가 있느냐, 연관성이 있느냐, 이제 그게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프로테스탄트가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오히려. 그 다음에 캐토릭, 그 다음에 유대교하고 이슬람. 이제 그렇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유의미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문제는, 종교적 충실성, 이게 종교적 충실성이 있으면 아무래도 자살에 대해서는 좀 더 거부감이 있는 어떠한 것으로 방어 기제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러한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어적 기제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명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생명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그 이웃에 대해서도 이 사랑과 이 자비와 이 관심의 대상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종교적 역할로서 우리가 기능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